그럼 지금부터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세미나 시작한 지 꽤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참여해 주신 계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시민 창작 그림 독창성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는 작년에 이번과 같은 그 선을해서 그림과 창작 과정을 지도해 주셨고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이신 권윤덕 작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토론은 우리나라 그림책의 지평을 넓히시고 또한 독창적인 그림책의 매력을 널리 알려주시는 그림책 연구자 조은숙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윤덕 작가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제를 준비할 때 제가 접속하겠다고 한 이유는 바로 그 중국 농민화전 때문이었어요. 이 중국 농민화전은 제가 한 30년 됐죠. 1988년에 그 도록을 만나면서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 그 독창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그 안양 군포 지역에서 이 시민을 대상으로 그림 미술학교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이런 독창성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때 이것도 이제 시민들의 작품인데 저는 이때 시작만 해보고 그 끝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농민화 도록을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게 완결된 그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농사 지은 많은 수확물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널고 말리고 또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런 그림들, 그리고 여기 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힘차고 뭔가 미래의 어떤 꿈을 담은 그런 표정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여기 휘날리는 뭐 이런 자락이라든가 이 근육이라든가 이런 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려졌을까? 그리고 완성된 그림으로 나한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가? 이거는 작가가 취재해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놀라움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그림도 보면 아마 그 축제라는 건데, 이렇게 여자하고 쌍이 아마 무슨 결혼식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이렇게 상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둘러앉아 있고 막 담배도 뻑뻑 피고 이쪽에도 쭉 있는데 이게 제일 관심사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는데 저게 힘이 세지면 요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뻥 터지면서 은가루, 뭐 금박가루 이런 게 막 나올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이 그림들이 1988년에 그 가나화랑에서 전시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이 농막 그림들이 계속 그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도 찾고 다시 30년이 지나서 이 주제를, 이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의 그림책만이 갖고 있는 독창성은 무엇일까? 또 고유한 예술성이라는 건 무엇일까? 를 거의 한 2달 동안 이렇게 인터넷, 뭐 출판사, 뭐 편집물 이러저런 것들을 뒤져가면서
요약하고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차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시민들이 창작한 그림들의 사례. 두 번째는 여기 인제 그림책이 되려면 당연히 기획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자나 예술가가 결합한 그런 그림책의 사례. 그리고 이런 시민 창작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이게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 이렇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집에 이미 제가 한 25페이지, 26페이지 정도 긴 글로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웬만한 건 자료집을 보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시민 창작 그림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김두엽 할머니라고 계시더라고요. 85세인데 광양에 사세요. 근데 이분은 아들이 그 화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출근한 다음에 심심해 가지고 아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인제 사과를 하나 그렸는데 퇴근한 아들이 보고 너무 멋있다고 칭찬을 해 주면서 그다음 날 바로 문구점에 가서 스케치북을 사서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 보면은 전문가들 그림하고 좀 다른 독특한 게 있죠. 예. 특히 여기 밑에 요 강아지 두 마리를 보면 아마 웃음이 나올 텐데요. 굉장히 따뜻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봄날 아마 산책을 하는 그림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미국에 또 할머니가 계시죠. 아주 유명한 모지스 할머니인데 이분에 대한 소개는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이분이 에세이도 쓰셔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의 문기 하나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삶의 스케치를 매일 조금씩 그려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며 그저 나는 대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썼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요.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인제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이분은 75 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세요. 자수를 하시다가 그림으로 전환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공동체에서 일어날 만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럽 만들기라는 건데 이렇게 단풍나무에서 그 시럽을 만드는 과정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장작불을 떼서 인제 시럽을 만들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시럽을 과자나 그런 케이크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 먹을 때 '얼마나 그게 달콤했을까.'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퀼트 모여서 했던 그림이고요. 정말 아름답죠. 네, 작년에 이거는 이 제주 자연유산 마을 그림책을 품다 여기에서 나온 할머니 박효리 할머니 작품이에요. 85 세인데 처음 그림을 그리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그림 그린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리다 보면 새벽이 됐다고 말을 하시는 분이셨고 집 앞에 있는 꽃을 꺾어다 놓고 관찰하면서 그리신 그림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도 사실 올해 또 계속 그림을 그리셨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원농민화 얘기는 쪼끔 길게 해 볼게요. 이 농민화는 이 후시안이라고 하는 농촌에서 시작한 농민 미술 운동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58 년도 대학진 기간 중에 그 공산당 미술운동 지부가 그 저수지 공장의 작업 친척을 기록하고 자축하기 위해서 예술반을 설치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인제 젊은 화가들이 초빙되어서 교육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 낮에는 농사를 짓고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76년에 그 후시안에는 1,000명의 여가 화가가 생겨요. 그래서 보면 농부, 뭐 교사, 의사, 농경학자, 돼지사육사, 양치기, 한의사, 트랙터 운전사, 수의사, 격리개원, 기술자, 도시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리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 마치 그 신생아 시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신생아 이렇게 병원에 쭉 놓여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던 것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돼지가 모두 103마리라고 하는데 하나도 같은 돼지가 없고요. 여기 그려진 돼지들은 먹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고, 근데 이 중국 농민화 특징이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나열하든가 아니면 많이 쌓아 놓든가 그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공간도 이렇게 압축하거나 왜곡시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돼지 크기나 사람 크기가 거의 같죠. 아니면 돼지가 더 크거나. 그리고 멀리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식은 그럼 이게 중국 그 회화 전통 속에서 이런 게 있었냐? 그건 아니라고 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 과정 속에서 나온 그림의 형식이라고 해서 이 그림이 나왔을 때 기존의 화가들도 다 모두 놀랐다고, 북경에서 전시를 크게 했을 때. 예. 이거는 고치말리기 그림이에요. 음. 굉장히 이 그림 보고 저도 감탄했는데 '어떻게 고추를 하나씩 이렇게 다 그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서 먹는 하얀색 저 닭들은 지금 고추를 먹고 있는데 '저 고추를 정말 닭이 먹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그림이에요. 이렇게 많은 그림들을 이렇게 고추를 쌓아 놓은 장면들, 이런 것들도 표현 속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시안의 그림들을 보면 어쨌든 이 사랑을 가득 담은 관찰자의 시각이 있고, 또 용기를 북돋아 보려는 과장과 유머도 있고, 그리고 이 그림들은 공동체 생활체를 묘사하는 그림 속에서 어 재생된 거죠.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 않은 미래 사회를 제시하면서도 아울러 고대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민중적 욕망 혹은 바램, 이런 것들도 같이 그 안에 녹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독창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제가 여기 좀 읽을게요. 사회주의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농민 화가들이 갖는 그 독창성, 그것 때문에 이런 형식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어쨌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자기 그 논이나 밭이나 토지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가난해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바꿔보려는 그들의 새로운 그런 시대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온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는 하나가 된다는 공통체, 그리고 평등주의 시각, 이런 것 속에서 아까처럼 그렇게 나열의 형식이라든가 사람이나 돼지나 아니면 거기에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등하게 표현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사이 지역의 농민화인데요. 아까 농민화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어민화가 있어요. 이것도 그 인제 그 주산반도라고 하는 섬에서 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그려진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려는 광경이라든지 아니면 만조나 간조의 해양 생태라든지 민간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 또 신화나 고사,
민속 풍경 이런 것들이 과감하고 자유분방한 선으로 또 색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죠. 이것도 주산 어미나라고 불러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인제 물고기를 잡아서 귀향하는 모습이거든요. 보면 이건 여자인 것 같고요. 이게 남잔데 여기 인제 등에 이렇게 그 메고 갈 수 있게 긴 장대를 여기서 이렇게 쭉 메고 아마 이 보따리가 이렇게 잡았던 물고기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3 개가 걸려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에를 자세히 보면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왔을까? 분명히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신화나 전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냥 추정을 해 봅니다. 그 어미나의 목적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요구에 의해서 그런 예술 형상들을 만들어 내면서 만족해 왔던 거죠, 스스로. 그리고 이런 민속 풍경들이 특히 이 섬 사람들, 어민들의 독특한 사유 방식도 만들어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주상군도 사람들의 어떤 심미적인 정치, 인격을 드러내는 문화 행태를 해석해 낼 수 있겠죠, 이 그림들에서. 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의 민화가 있죠. 아마 민화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민화를 누가 그렸냐 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18, 19 세기에 그 사회가 변혁이 일어나죠. 새로운 사회로 되면서 양반 신분을 얻으려는 중산층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림을 요구하게 되죠. 즐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던 기존의 화원화가나 문인화가, 불화승 이런 무당 이런 분들이 어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림들을 그리는 공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 전문 화가가 그러니까 화원 화가나 문인 화가나 이런 분들 중에 누가 그렸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미나 그림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나도 그릴 수 있네.' 뭐 이런 생각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제주의 문자도인데요.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거는 분명히 옆에서 인제 이게 돈도 되고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의 어떤 그런 열망 같은 거 우리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자식을 많이 낳는다든가 아니면 행복해지는 어떤 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문자도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 그린 사람들이 그 민간에서도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전문화가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구운몽도인데 병풍 그림은 저는 그림책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제 그림책에 대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과 예술가 혹은 시민과 기획자 아니면 시민과 예술가 이렇게 창작 그림책을 만들어낸 사례 그걸 좀 볼게요. 아까 그 모지스 할머니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책이 이게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근데 이거는 아마 편집자가 이 그 수어 서재라고 하는 편집자가 할머니의 그림과 할머니 에세이 중에서 그 글귀를 따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원래 그림과 에세이를 읽은 것만큼 재밌진 않았어요. 아까 그 타라북스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게 가장 성공적이고 우리가 귀그리어 보아야 할 그런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타라북스는 그렇게 넓은 인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자기 문화를 만들어 온 지역의 예술가들
아니면 지역 공예가들,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들, 그 사람들의 결과물을 그림책으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에 아주 적절한 형식을 만들고 그거를 해냈던 출판사입니다. 이거는 그 그림책은 아니었고요. 올해 전시했던 그 전시 도록을 제가 봤는데요. 이건 전시 도록을 보는 순간 '이거 그림책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좀 읽어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세월의 무게까지 끌어안고 살아온 4.3 생존자와 유족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의 도록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할머니가 여기 지금 그려진 그림하고 이 그림의 그 연필선을 보면 이 할머니 처음 그리신 거거든요, 그림을 배우지 않고. 그랬을 텐데 그 감정이 그냥 연필선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정한 모습의 친언이잖아요. 이 연필선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머리를 다듬고 옷깃을 가지런히 만들어내고 치맛자락을 만들어내고 이 발끝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할머니가 선을 통해서 언니를 보듬는 느낌? 그런 것들이 그림 속에서 느껴진다면 그 오른쪽에 그 엄마거든요. 7 발의 총상을 입고 들어온 엄마를 봤던 모습인데 할머니 그 구슬 속에 보면 여기 이렇게 자다가 응응하는 소리가 나서 깨어 보니까 아주 큰 귀신이 있는 거야. 머리가 얼굴에 탁 덮어지고 머리카락이 피로 뭉쳐서 뻣뻣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보니까 "어머니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려진 이 선은 이렇게 보는 순간 이렇게 마치 제가 이렇게 총상을 맞은 것처럼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 지금 여기 누워 있는 이 지금 할머니의 어린 시절의 자기 모습, 이 벽에도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거든요. 이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벽에 뭐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렸어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할머니가 귀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둥둥 떠 가지고 이렇게 벗겨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뭔가 의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의 것들을 끊임없이 길어올리면서 혼령을 불러낸다든가 쓰다듬는다든가 그러면서 자기를 치유한다든가 이런 과정이었을 것이다. 굉장히 진솔한 그런 그림책이죠. 이게 현재의 어머니와 나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기 큰 물고기, 엄마 물고기하고 자기 물고기하고 둘이 이 바위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장난치고 놀 것 같은 그런 과정이 인제 책 뒤쪽으로 가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책이겠다. 이런 진솔함을 담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했던 그 아이들의 그림이었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민 창작이 어떻게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인제 제가 한 3 가지 정도로 얘기할 텐데요. 이 개인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개인 작업은 개인의 자발성에 의해서 계속 그리면 되죠. 그리고 그것이 그 모디스 할머니처럼 막 뉴욕에서 전시가 된다거나 뭐 타임지에 소개가 된다거나 그림이 팔리고 뭐 카드가 1억 장인가 뭐 이렇게 팔리고 막 이러면 당연히 지속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림이 좋아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자발성에 의해서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존되고 계승돼야 되는 어떤 이유로 국가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의 지원의 또 하나의 방법은 마을을 뭐 관광 사업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판매한다든가 이러면서 재원을 또 충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중국 농민화하고 어민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년 전인가가 여가 학과들이 2,300 명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진산 농민화인데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제가 가격을 보니까 한 135 달러니까 한 13만 원? 예 15만 원 사이 예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그 농민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이 이 그림에서는 좀 많이 좀 사라졌어요. 너무 장식화돼 있다거나 생동감이 덜하다거나 뭐 패턴화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아 이게 또 그런 한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 번째 경우는 아마 이걸 아예 관광 산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호주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아예 관광 산업화해서 거기에 그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여기 갤러리도 있고 그 아예 투어를 위한 그 사이트가 아예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림 그리시는 모습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김두엽 할머니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청년이 만든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림도 만들고 또 이렇게 인제 사람들이 관광으로 오면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뭐 가족 단위는 얼마 뭐 뭐는 얼마 해서 인제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식의 방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들을 쭉 보면서 제가 인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그림을 제작하게 되는 동기나 지역, 시기, 뭐 직업 이거에 따라서 창작물이 다 다르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진 창작물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양한 삶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속에 담긴 가치나 또 그 가치를 존중하고 계승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은 다 공동체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이 어쨌든 사람들한테 많이 향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민들의 어떤 시대적인 욕구와 바람 이런 것과 맞물려 있었다. 그래서 변혁의 시대에 그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면 동시에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그 공동체의 가치가 같이 병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 진솔하다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프로젝트 오늘 포럼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면 이 시민들의 독창성을 지금 이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개발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술가와 기획자가 함께 참여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지자체나 국가가 정말 지원해 줄까 이거를 계속. 근데 혹시나 지자체가 개입하거나 그래서 상업화되고 관광화되면서 오히려 독창성이 소멸되거나 상투화되는 건 아닐까. 더군다나 그 세계 자연유산은 이게 관광 사업하고 결합해 버리면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서 자연이나 문화가 훼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만약 이게 그림책으로 만들어질 때 지역성, 예술성, 시민성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사례로 이 제주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2020년 세계 자연유산 마을 그림책을 품다. 이거는 제주의 자연환경, 지역성이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에 주목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담아내려고 했어요. 그 형식이 어떻게 됐든.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옛날부터 제주의 자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자연유산센터가 지정한 7개 마을, 또 나아가서 그 제주도라고 하는 자연 환경, 이것을 살아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생각, 또 노동에 대한 생각, 생명, 사회에 대한 그 생각들을 그 당사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라고 하면 기획자나 예술가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 당사자의 구술이나 시각 표현을 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미래 사회를 담으면서도 옛날부터 이어져 온 민중들의 욕망, 제주도민들의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이 같이 상통하는 것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번 이 독창적인 예술의 탄생은 사회 변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 거대한 사회 변혁 속에서 또 멋진 또 새로운 씨앗이 지금 연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내년 프로젝트에 어쨌든 잘 논의가 되고 제주에서 그게 잘 키워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권윤덕 작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문 작성한 부분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문은 시민 창작 예술이 어떻게 정착되어 현재에 계승되고 즐기게 되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진솔한 일상의 내용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나 지향을 담고 표현되었을 때 시민 창작 활동의 독창성과 예술성이 담보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발표문은 앞으로 같이 토론해 보고 싶게 고민해야 하는 논제들을 많이 제안하는 글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꺼내어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시민 예술 활동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첫 번째 섹션에서 신수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평범한 질문이지만 활동이 장기화될수록 꼭 짚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여러 예술 활동들의 경우 자연스러운 일상성이 긴 세월을 거치면서 삶의 염원이나 영혼의 지향성을 담아 표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표현 자체가 주는 삶의 위로와 정신적 풍요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민 창작 활동은 보다 실제적인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된 작은 시골 마을의 기념품점에서 엽서로 그림을 팔던 모지스 할머니의 경우는 뉴욕의 그 미술 시장에서 발탁이 된 이후에 작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예술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이 과연 활동의 지향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책 창작 활동의 지향성이 혹시 기존 출판 시장이나 전문가로의 진입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시민예술 창작 활동은 삶 속에서 겪는 여러 모순 혹은 갈등, 그러니까 다양한 삶에서 빚어지는 갈등, 성, 계급, 취향 등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여러 차별로부터 비롯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다양한 긴장과 대립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로 영위될 수는 없을까요?
그 자체가 좋아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무한정 쏟아붓는 소위 덕질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통용될 수 없을까요? 이러한 목적에 대한 고민은 시민 예술 활동을 염두에 두었을 때 반드시 철학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어 제안해 봅니다. 두 번째로 발표문에 언급된 타라북스나 4.3 생존자 활동에 있어 작동되었던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인도 전통 부족의 일상 예술을 출판이라는 생산 메커니즘에 올려놓고 전 세계가 향유하는 예술 그림책으로 전환시킨 것은 타라북스의 전문 편집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핸드메이드 공정에 함께했던 숙련된 판화가와 제본사들이었습니다. 4.3 생존자 활동 사례가 생존자 활동의 실현 과정 역시 긴 시간을 두고 관여한 기획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림책 만들기 혹은 독립 출판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개입되곤 합니다. 때론 이들의 역할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시민 창작자들의 욕구에 미흡한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시민 창작 활동에 있어 바람직한 전문가의 역할 정립이라는 측면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시민 창작 활동은 예술 역량을 발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적절한 전문가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시민 창작 활동에 있어 지역성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앙리 르페부르에 의하면 공간은 사물이 아니며 사물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총체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공간이 단순한 배경에 머물고 있는 기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의 주체와 생산물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관계망의 이상학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성을 지금 우리가 영위하는 삶이라는 차원으로 환원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중국 농민화의 예처럼 창작 활동에 있어 대상을 취하는 선택 방식,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림 스타일은 어떠할까, 사실과 환상의 결합 방식과 조화 역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근틀로 생각했을 때 우리 삶의 지역성은 생산과 인문학적인 관계 영역까지 포괄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시에 그림책 창작 활동이 주거 단위 중심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서 나아가 생산활동 영역과 인문학적 관계로까지 확장되는 가능성이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한 거여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윤덕 작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시민예술 활동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 하고요. 둘째는 발표문에 언급된 타라북스나 4.3 생존자 활동에 있어 작동되었던 전문가의 역할 및 시민 창작 활동에 있어서 바람직한 전문가 역할 정립이라는 측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약한 조은숙 선생님의 질문 요지였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첫 번째 시민 예술 활동의 목적은 저는 미나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왜 단절이 됐을까? 제주에 있었던 문자도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전문가가 그렸을 법하지 않은 그런 자유분방한 미나들을 20세기 초까지 그게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어쨌든 우리한테는 단절이 된 거죠.
이게 저희한테는 이렇게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리게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어떤 아쉬움을 갖게 됐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일단 본인이 즐거워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그리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식의 작게지만 그 그림을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재정적인 것들이 쪼끔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거는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전문가와 시민들이 만들어낸 그림은 달라요. 물론 시민들 중에서 전문가를 지향하면서 계속 그 전문가적인 과정을 거쳐서 등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들 그림에서만 가질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인 거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일상의 아주 구체적인 거. 그 돼지 한 마리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시각, 이것이 오히려 독창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무리 작가가 가서 취재해서도 얻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목적은 자기의 삶을 어쨌든 위로하거나 아니면 즐겁게 하거나 그 안에 희망을 담거나 이런 많은 것들이 포함된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슨 등단이나 뭐 출판을 위한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삶 자체가 즐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거는 이게 전문가나 기획자가 이게 어떤 식의 지원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 농민화 그 생겨난 거 이걸 쭉 보면서 분명히 교육은 필요하다. 거기도 전문화가들이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진산 농민화 같은 경우도 그 50년대 문화혁명이 이후에 지식인들이 왜 하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술가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그 지역민들한테 그림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나오는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그림을 가리킬까?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제주 지역에서 이 지금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를 계속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것을 논의하는 교육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 어떤 대상으로 또 어떤 주제를 담아서 어떤 표현 방법을 더 부추기면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제가 그 마지막 발제를 했는데 어쨌든 그 지역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이 프로젝트가 세계 자연유산 마을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연환경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제주의 독특한 삶의 문화, 인식을 해나가는 어떤 방식, 그리고 그거를 사고하는 어떤 방식,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연에 대해서 뭐 인간에 대해서 아니면 생명에 대해서 뭐 이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육지하고는 다른.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헤아려내는 거 그렇게 지역성이 강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은숙 선생님 우리 유튜버 지금 지켜보시는 분이 의견이 하나 들었는데요. 이 질문은 좀 조은숙 선생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아까 권윤덕 작가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덧붙이셔도 되고요. 한미라 님이 쓰셨습니다. 제주도민 특히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노동과 생명 그리고 역사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획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은숙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렸던 질문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그 시민창작 그림책을 만들거나 시민창작 예술을 하면 반드시 이제 고민하고 하는 것이 이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이 시민 창작 예술을 할 때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처럼 이 부분도 정립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 내에 담아야 되는 지역성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철학적으로 정립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제가 그 토론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어떤 체계라고 하는 환경망으로서 확대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속에서는 지역의 문화, 그다음 현재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생산활동 영역과 인문학적인 관계 영역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구로에서 전시를 하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시의 내용이 뭐였냐면 평생 구로에서 미싱사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미싱을 통해서 그림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오브제 작업을 한 건데요. 붓이나 종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천에 미싱을 박아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시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모델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차지하고 있는 생산활동이라고 하는 부분, 또 그 속에서 맺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그 시민예술 속에 확장시켜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줌으로 포럼을 진행했을 때 독창성이 엿보인 그런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권윤덕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 줌의 세계도 동화책에 한번 담아주실 거를 좀 당부드리고요. 두 분 토론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독창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삶의 진정성을 얘기하신 것 같고 또 지역성이 담보되어야 독창성이 살아나는 거고 또 독창성이 담보됐을 때 오늘 큰 주제인 예술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 또 토론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버 생중계로 오랜 시간 이 포럼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을 마련해 주신 제주도서관 친구들, 허순영 관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시민창작 그림책에 대한 많은 고민과 성찰 그리고 과제를 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행사를 마무리를 위해서 마이크를 다시 이종희 사회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수고해주신 좌장님과 토론자님 그리고 발표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이렇게 포럼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 그 제주 도서관 친구들에서 준비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더욱 알차고
풍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김영마을 어린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작품 전시 그리고 제주 시민 창작 그림책 전시회가 세계 자연유산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1일까지 열리니까요. 꼭 한번 발걸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 세계 자연유산마을 그림책을 품다 시민 창작 그림책의 예술성과 확장성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모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